전국에 있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우리 네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소송 절차, 소송행위, 소송 조건 이 부분부터 이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1번 문제부터 이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소송 절차, 소송행위, 소송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엔 뭐 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소송 조건 뭐 쭉 있는데 그 용어들을 좀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내용부터 한번 가보시면은 뭐 소송행위와 이제 관련된 것들인데 자, 우리 형사소송법에 이제 가보면은 어떤 소송행위의 방식, 뭐 이런 것들, 절차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번 지문을 들어가 보면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그 다음 밑줄 한번 그을까요? 자, 뭐다?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돼 있다. 자,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소송 서류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자,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법에서 다른 법에서 어떻게 해도 된다 이렇게 써 있다면 뭐죠?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뭐다? 이거 필요하겠죠. 이거 필요한데 그러면 이 다른 법률이라는 건 뭡니까?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 없는 법률 이런 걸 따지죠. 근데 거기에 검찰 사건 사무규칙이라는 게 있느냐? 자, 여기에 다른 법률에 검찰 사건 사무규칙이라는 게 있느냐 했더니 검찰 사건 사무규칙은 뭡니까? 법무부령이겠죠. 법무부령이니까 다른 법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던 거 뭐 있습니까? 법무부령은 자, 뭐가 돼요? 형사절차 법정주의 원칙상 법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규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써 있는데 그대로 하면 되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자, 그런 취지를 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그다음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자, 뭐다? 법률에 다른 규정에 검찰 사건 사무규칙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예를 들어서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럼 그대로 했을 때 형사소송법상 어떤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가 있느냐? 못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번으로 가보시면 2번도 이제 복합적인 얘기가 있죠. 자, 복합적인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뭐냐면 재판관의 자, 체크할까요? 서명 날인이 없는 재판서 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나와 있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형사소송법상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돼요. 요게 이제 원칙이죠.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기명 날인은 안 돼요. 기명 날인은 안 되고 서명만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기명 날인은 안 되고 서명을 한다. 서명한다는 얘기는 내가 직접 이름을 쓰라는 얘기죠. 자, 그런 부분 이제 상당히 엄격한 겁니다. 근데 그 엄격한데 이 기명 날인 안 되고 서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 뭐가 있다? 일단 자, 재판서가 있어요. 재판서.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 등장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 재판서의 모든 재판서를 말하는 건 아니고 판결서 있죠? 판결서. 그러니까 재판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판결, 결정, 명령.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판결서가 있습니다. 판결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각종 영장이 있습니다. 각종 영장. 자, 각종 영장은 우리가 체포, 구속영장, 압수수색, 검증영장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여기에는 각종 영장에는 자, 감정유치장하고 그다음에 감정 처분 허가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결정문 쓸 때에는 서명 안 해도 됩니다. 기명 날인만 해도 돼요. 서명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자, 근데 판결서는 뭡니까? 서명을 하라고 했죠. 근데 판결서에 뭐가 됐습니까?
자, 뭐다? 서명이 빠졌다 이거예요. 빠졌으면 뭐가 됩니까? 법적으로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되니까 이 재판은 뭐가 됩니까? 잘못된 거니까 파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2번 지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재판관의 서명 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판결에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이는 자, 서명한 재판관의 인형이 아닌 다른 재판관의 인형이 날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날인했는데 당연히 재판한 법관이 김영도 서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관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다. 재판한 법관의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이제 판례입니다. 자, 그걸 알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 문제에서 나왔던 거지만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판결서, 그 다음에 각종 영장, 근데 감정유치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을 포함한다.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가보시면 이제 재판 기록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재판, 형사재판 확정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재판, 형사재판 확정 기록이 있는데 이거를 재판이 이제 확정됐으니까 이 기록을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고 싶을 수 있겠죠. 보고 싶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걸 열람등사를 하는데 알아둘 것은 이 재판 확정 기록은 어디서 보관하냐면 검찰청이 보관을 합니다. 검찰청이 보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관하는데 열람 등사를 하려면 당연히 열람사를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열람사 처분에 대해서 열람사를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복은 뭘로 가느냐? 그랬더니 준항고 절차로 갑니다. 재판 확정 기록은 그래서 재판 확정 기록은 뭘로 간다? 준항고 절차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항고. 자, 그런데 요것도 있지만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법에 있는 건데 법에 없는 게 뭐다?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기록. 자,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기록도 당연히 열람 등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검찰이 이걸 안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허했을 때 역시 불복을 해야 되는데 이 불복을 어디로 가느냐, 이게 논의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견해들이 비슷해요. 준항고절, 왜냐면 여기도 준항고니까 준항고로 가야 된다. 아니다. 없으면 일반론에 따라서 항고 절차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뭘로 간다? 항고소송으로 간다. 항고소송 절차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재판 확정 기록은 뭘로 간다? 준항고. 근데 이제 불기소 처분이 확정된 것은 뭘로 간다? 항고소송으로 간다. 항고, 준항고로 구별하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3번 있죠? 자, 형사재판 확정, 여기 두 가지 내용입니다. 형사재판 확정 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59조의 2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이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뭘로 간다? 준항고. 한번 끊어주시고요. 준항고의 절차에 의하며 그 다음에 형사재판 확정 기록이 아닌 자, 저 체크하면 되겠죠?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기록 있죠? 요거를 공개하려면 뭐가 된다? 불복은 뭘로 간다? 항고로 간다. 시험 문제 나오기가 좋죠. 반대로 낼 수가 있잖아요. 여기를 항고, 여기를 준항고. 이러면 틀릴 수 있죠. 최신 판례니까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지문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첫째 시간에 이거 좀 써놓고 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김재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이거 한번 하라고. 그래서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한번 오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지문으로 가보시면 4번부터는 뭡니까? 바로 소송 서류의 뭐다? 송달이죠. 소송서류의 송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이 많죠. 그래서 송달은 나중에 상소하고 관련해가지고 계속 용어가 등장하는 거니까 요거 정도 간단하게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소송서류의 송달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송달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소송행의 내용을 알리는 법원의 직권행위입니다.
자, 소송행위의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것을 뭐다? 송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송달, 그럼 소송행위의 내용을 알려주는 거니까 뭐 상당히 이제 어떤 방식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소송설의 송달은 철저하게 뭐다? 요식행위입니다. 요식행위라는 말은 뭐예요? 방식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방식이 정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요식행위를 위반을 했잖아요. 요식행위를 위반했다. 그러면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 내용을 알았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들어갔을 때 자, 소송설이 이제 뭐다? 자, 송달의 뭐 방법이라고 할까요? 송달의 방법, 종류. 자, 송달의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래서 많은 게 있죠. 송달의 방법이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일단 교부 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특별한 말 없으면 뭐가 된다? 이게 원칙이 됩니다. 교부 송달. 자, 교부 송달은 뭐냐? 인편. 사람이 찾아가서 건네주는 거예요. 직접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편에 의한 송달이죠. 그러니까 특별한 말 없으면 직접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건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교부송달. 근데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나오죠. 송달 영수인의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교부송달하는데 인편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하냐면은 법원은 자기 관할 내에서만 송달을 해줘요. 관할 밖으로 나가면 송달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재판을 받는 사람이 법원의 관할 내에 주소지가 없으면 주소지를 하나 신고를 합니다. 그게 뭐다? 송달 영수인의 신고예요. 그러면 법원은 그 신고를 하면 법원은 송달할 때 그 주소지를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부 송달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체 송달이 있겠죠. 우체 송달은 뭡니까? 자, 이 송달 영수인을 신고해야 되는데 송달 영수인을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페널티를 줘서 어떻게 된다? 우체에 붙이는, 우편에 붙이는 송달입니다. 우편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편으로 보내버리면 사람이 직접 건네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도달 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도달한 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유치송달이라는 것도 있어요. 유치송달. 유치송달은 자, 이제 교부송달을 갔어요. 교부송달을 갔는데 여기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이 송달을 안 받겠다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송달 받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자리에 놓고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보충송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충송달. 자, 보충송달은 어떤 거냐면 자, 이제 이쪽은 송달 받을 자를 찾아갔는데 못 만났어요. 자, 송달 받을 자를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가족들에게 사물 변식 지능이 있는 자에게 교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하면 그 가족 등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찾아갔더니 이제 문을 열어줬는데 어린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너 몇 살이야? 10살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 아빠 건네주렴? 하고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보충송달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충송달 하면요.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10살짜리가 아버지한테, 아빠한테 건네줬느냐 안 건네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최후수단으로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뭐예요? 송달 받을 자를 어디 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하는데 이 공시송달은 최후수단이에요. 최후수단이고 요런 거 다 불가능하다 할 때 하는 거고 그래서 법원 게시판에 공시하는 겁니다. 법원 게시판에 공시해요. 그래서 근데 최후수단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모든 노력을 다 하지 않고 공시송달했다. 그러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방식을 위반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자, 이 공시송달의 효력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자, 최초는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2회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공시송달은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송달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이걸 놓고 이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뭐냐면, 우리 4번 지문부터 가보면, 형사소송 절차에서도 뭐다? 보충송달이 허용된다. 보충송달 뭐라고 했습니까? 못 만났을 때. 그래서 자 뭐다? 이 경우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동거가족이 사리를 변별할 지능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없다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본인에게 전달된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에게 전달된 여부 이렇게 효력이 발생을 했으면 이게 만약에 유효하다고 하면은 본인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뭐가 된다?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송달 영순에 신고를 할 때 어떻게 됐죠? 뭐다? 주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신체 구속된 자에게는 송달 영순을 신고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당해 사건으로 신체 구속된 자. 자, 당해 사건으로 신체 구속된 자는요, 자, 송달 영순을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사람은 이미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송달한다?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합니다. 송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도소장에 송달하면 효력이 발생해요. 자, 뭐다? 이 사람한테 전달됐는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안 따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5번 한번 보시고, 자, 이제 5번 내용을 가보겠습니다. 쭉 이제 문제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흐름들을 놓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의 수감 중에 있는 경우에는, 자, 뭐죠? 어디에 있어요? 교도소에 있죠? 그럼 뭡니까? 교도소장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징으로 송달하는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뭐가 됩니까? 위법이죠. 왜? 소장한테 하라고 했는데 어디다 보냈어요? 엉뚱한 데 보냈죠? 그럼 방식 위반했잖아요. 효력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죠. 6번은 다른 얘기죠. 그래서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공시송달을 명한다 했는데, 자, 공시송달은 법원의 명으로만 합니다. 청구 안 돼요? 신청 안 됩니다. 직권으로만 하는 거예요. 청구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7번도 역시 5번하고 같은 맥락이겠죠? 자, 누구한테 하라고 했어요? 여기 있으면 소장한테 하라고 했죠? 소장. 그래서 보시면, 자, 구치소에 재감 중인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이 구치소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송달받을 사람을 구치소에 장이 거의 체크할까요? 구치소에 장이 아닌 피고인. 그러니까 송달 명의를 누구로 했어요? 피고인으로 했어요. 안 되죠. 누구한테 하라고 했습니까? 소장한테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였고 구치소 서무개원이 이를 수령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사람을 피고인으로 한 송달은 효력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그리고 설령 그 내용을 피고인이 알았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 무조건 효력이 없잖아요. 알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저 읽어보면 달리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가 도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면 통지는 효력이 없게 된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또 좀 재밌는 판례죠. 뭐냐면, 자, 일단 체크할까요? 송달 명의인이 체포 또는 구속된 날. 날짜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해서 송달 명의인의 종전 주고소의 송달. 여기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줄 끝에. 그래서 뭐냐면, 자, 구속돼 있으면 누구한테 하라고 했어요? 소장한테 하라고 했죠. 근데 뭐죠? 이 사람이 지금 구속이 안 돼 있으면 어디로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집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날 송달이 된 거예요. 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날 송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져봐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송달되었다면 송달의 효력 여부는 체포 또는 구속된 시각과 송달된 시각의 선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아직 구치소로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으면 집으로 보냈으면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집으로 보냈으면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 사람이 구치소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뭡니까? 효력이 안 생기는 거죠. 자, 근데 그게 지금 입증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있죠?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고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의심스러우면 누구의 이익으로 가죠? 피고인의 이익으로 갑니다.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니까 송달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선후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송달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가보면 자, 9번은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 공송달 있죠? 공송달은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노력을. 자, 그래서 보시면 기록에 피고인의 주민등록지 이외의 주소가 나타나 있고 피고인의 집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다 확인해야죠. 다 확인해야 되는데 자, 피고인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새로운 주소지 등을 법원에 신고하는 등을 조치를 하지 않아. 그렇죠? 자, 조치를 안 했어요. 그러면 피고인 잘못은 있어요. 근데 피고인 잘못 있어도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법원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했어요. 곧바로 공시송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노력을 다한다면, 조치를 다 취한다면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도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취지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서 기억할 게 공시송달은 최우수단이다. 그러니까 최우수단이면 뭘 해야 됩니까? 바로 자,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뭘 해야 된다? 모든 조치를 다 해봐야 됩니다. 모든 조치를.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제 알아두시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째로 가보면 자, 형사 피고 사건으로 법원의 재판이 계속되어 있는 사람은 공소 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길 때, 자, 옮길 때 체크하시고요. 자, 옮기면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재판받고 있다 이사 갈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원에다가 이사간 주소를 신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기타 소송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근데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원은 어디로 보내겠어요? 여기로 보내겠죠? 여기로 보내면 피고인은 못 받아봐요. 근데 못 받아봤는데 누구 잘못입니까? 피고인 잘못이죠. 그럼 피고인은 그 불이익을 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대신 법원이 공시송달하면 안 되는 거고 법원은 여기로 보내면 됩니다. 여기로. 자, 그래서 이제 마저 읽어보면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송 서류가 송달되지 않아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구하는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10번째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는 이제 뭐냐? 11번째, 그 다음에 12번째까지는 이제 뭐다? 이 궐석재판이라는 게 있죠. 우리 소송 촉진제에 관한 특례법에 들어가 보면은 자, 몇 심? 1심. 그 다음 1심에서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가 있다. 이걸 궐석재판이라고 해요. 근데 모든 사건을 궐석재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10년이 넘는 사건, 장기 10년이 넘는 사건은 궐석재판을 못해요. 그러면 역시 궐석재판 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송달 다 지키라 이거예요. 지켜라, 이제 그런 취지인데, 자, 읽어봅시다. 소송 촉진제에 관한 특례 규칙에 따르면 제1심 공판 절차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한 피고인이 뭘 했다? 불출석하는 경우. 거기까지 있죠. 그리고 괄호를 치세요.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여기를 그냥 괄호를 찍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니까 궐석재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괄호 부분은 궐석재판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자,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재소환한 후 그 기일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야 비로소 피고인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안 나왔어요. 그럼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뭐다? 일단 처음에 자, 2주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안 나오면 또 그다음 뭘 한다? 또 이외의 뭐다? 또 공시송달 하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한 다음에 절차 다 지키고 뭐다? 불출석 재판을 하라는 거죠. 궐석 재판. 그런 취지였고요. 넘어가시고 그다음 12번째 가보면 이 궐석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자, 뭐다? 이제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에요. (6개월이) 경과하면은 궐석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송달 불능 보고서의 접수,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들이 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판례가 두 가지가 나온 건데, 하나는 뭐냐?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쭉에서 소재 탐지 불능 보고서.
자, 있죠? 이거는 송달 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접수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같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뭐죠? 어디 있냐면, 뭡니까? 쭉 해서 여러 차례 집행불능되어 반환된 바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송달 불능보고서의 접수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6개월의 경과 시점을 따지는 건데 송재 탐지 불능보고서는 요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6개월 지나면 피고인의 불출석 재판이 가능합니다. 근데 과거에 여러 차례 집행불능된 적이 있다. 이것은 여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한다는 얘기는 피고인의 방어권 엄청나게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직접 알아보라 이거예요. 소재 탐지 불능 보고서라는 건 직접 의뢰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과거에. 옛날에는 그랬지만 사정이 바뀌었으면 또 지금은 받아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노력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겠죠. 안 한 거. 그래서 그런 취지다라는 걸 알아주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걸석재판, 그러니까 송달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13번째부터는 이제 뭐다? 뭐 소송행위, 소송 조건 여러 가지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연락하시고 이런 데 한번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소송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여기 이론적으로 막 상당히 복잡한 얘기죠. 그래서 소송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소송 조건은 뭐였습니까? 소송의 개시, 유지, 발전에 필요한 조건이었죠. 자, 그래서 소송 조건이라는 건 이런 것인데, 자, 문제는 뭐다? 소송 조건에 이제 흠결이 생겼습니다. 흠결이 생겼어요. 흠결이 생기면 무슨 재판해야 됩니까? 당연히 형식 재판으로 종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형식재판으로 보통 얘기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한 4가지가 있겠죠. 뭐다? 관할 위반 판결, 그 다음에 면소 판결, 그 다음에 공소 기각 판결, 그 다음에 공소 기각 결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유들 있죠? 여기 사유들. 그래서 관할권은 뭡니까? 관할권이 소송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면소 판결 뭐였죠? 사시 폐지 확정. 나중에 자, 우리 책 맨 뒤에 가보면 나중에 조문 나옵니다. 요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소기각 판결은 뭐예요? 절반이 제재층. 그 다음에 공소기각 결정은 징취 관망법,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소송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소송 조건. 그래서 자, 요게 형식 재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형식 재판 사유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실체 재판 사유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경합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경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나온 것처럼 면소 판결 사유하고 무죄 판결 사유 경합을 한다 이겁니다. 뭐가 이겨요? 당연히 형식 재판이 이깁니다. 왜냐면 실체 재판은, 그러니까 실체 재판은 유죄 무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조건이 구비가 됐을 때 실체 심리를 들어가는 거니까 원칙 뭐가 이긴다? 형식 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2, 13번에 나와 있는 건 이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합을 할 때에도 뭐가 있었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죄 판결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이긴 한데 무죄 판결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13번은 원론적인 얘기니까 알아두시고 여기 판례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교통사고처리법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중과실 없고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기소 못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소를 했다,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데 법원이 착각을 해가지고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뭘 했다? 무죄 판결에서 그럼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의 판례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3번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 법원은 성립 후 그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경우 실체적 재판에 앞서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이에 관하여 무죄로서의 실체적 재판하는 것은 뭐다? 위법이다. 그러니까 원칙 얘기합니다. 요거예요, 요거. 형식 재판이 우선하는 겁니다. 우선하는 거. 자,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번하고 15번은 묶어버리시면 되겠네요. 자, 14번, 15번은 뭐냐? 우리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는 게 있는데, 가치 판단은 어떻게 되죠? 성립과 불성립, 첫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성립을 하면 유효, 무효. 요걸 따지고, 그 다음에 유효이면 적법, 부적법을 따지고, 그 다음에 적법일 때는 이유 있음, 이유 없음, 이런 걸 따져요. 따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인 불성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성립. 그래서 불성립은 뭐죠? 자, 소송행위의 본질 요소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죠. 소송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구비가 안 됐으면 성립도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립도 안 됐다. 그래서 자, 이 불성립이 되는데 그럼 불성립은 어떤 이제 법적으로 의미가 생기느냐? 자, 이 부분은요. 어떻게 된다? 불성립했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방치하면 됩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 없어요. 판단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요. 놔둬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면, 자, 이제 여기는 하자의 치유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장애 상태는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성립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장애 상태를 푸는 방법은 본질 요소를 구비했죠. 구비시. 자,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소급하여라고 하면 틀리는 거죠. 소급하여라고 하면 틀린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14번, 15번 읽어보시는데 우리가 이 불성립하면 딱 떠오르는 사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다? 여기에서 쭉 나와 있는데 뭐다? 즉심기록 송부 사건이라는 게 있죠. 자, 즉심기록 송부 사건은 어떤 거였습니까? 자, 이제 경찰서장이 직결심판을 청구했는데 판사가 기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경찰서장은 당연히 검사한테 송치를 했는데 검사가 이걸 정식재판 청구로 오인해가지고 소송기록은 냈는데 공소장을 안 낸 사건입니다. 안 낸 사건이 즉심기록 송부 사건인데 그게 불성립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래서 14, 15 한번 읽어봅시다. 검사에 의한 공소장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이므로 공소장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 불성립의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5번. 원래 공소제기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소환이 이루어지는 등 사실상의 소송 계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자, 뭘 했습니까? 자, 여기까지죠. 이게 불성립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 그럼 뭐가 된 겁니까? 그때 본질 요소를 구비한 거죠? 그럼 그때부터 성립한 거예요. 그때부터 성립한 겁니다. 그러면 성립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죠. 문제가 없으니까 위 공소장에 기하여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경우 제1심법원으로서는 이에 기하여 유무죄의 실재판을 한다. 그래서 자, 공소장을 낸 순간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유무죄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취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보면 16번은 이제 뭐냐? 자, 이제 성립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뭐죠? 유효, 무효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효인 소송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효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착오에 의해서 무효가 된 겁니다. 착오에 의한 무효라는 말 쓰지 말고 착오에 의한 소송이라고 씁시다.
자, 착오로, 그러니까 어떤 소송을 하는 사람이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민사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민법적으로 따지면 착오는 원래 취소를 하고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데 우리 형사소송에서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소송행위를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실체 형성행위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절차 형성행위가 있죠. 실체 형성행위는 유무죄의 심리, 그 다음에 절차 형성행위 말 그대로 절차, 상소를 제기했다, 상소를 포기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체 형성행위는 착오로 했지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유예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표시된 대로. 그런데 절차 형성행위는요, 어떻게 되느냐? 원칙은 뭐가 된다? 유효입니다. 역시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무효가 돼요. 근데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이런 게 있었죠. 통, 책,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책정은 뭐냐? 통상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착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착오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무효로 인정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에 반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 책입니다. 책.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거. 그럼 책임질 수 없다는 뜻은 뭐예요? 귀책 사유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실이. 그래서 과실이 있다면 그대로 유효가 되는 거죠. 과실이 있으면 원칙대로 유효가 간다. 자, 그래서 16번을 들어가 보면 항소 포기와 같은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있죠? 요것이 요구된다. 과실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이 사건은 어떻게 했냐면 항소 포기서를요, 자, 교도관이 갖다 주니까 지가 착각해갖고 항소장으로 착각을 하고 도장을 찍은 거예요. 읽지도 않고. 그럼 뭐예요? 규칙 사유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요 표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 이런 얘기죠. 무효가 되면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효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될 수가 있다? 혹시 유효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등장하는데 그러면 뭐가 등장한다? 자, 이제 소송행위에 뭐가 있다? 추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제 하자의 치유라는 게 등장합니다. 하자의 치유는 무효인 소송행위가 유효로 바뀔 수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근데 자, 이제 우리 통설에 의하면 자, 뭐다 하자의 치유, 그러니까 무효가 유효로 바뀔 수 있겠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학설적으로 얘기하니까 소송행위의 추안과 그 다음에 공격 방어 방법에 자, 공격 방어 방법에 뭐다? 소멸에 의한 하자의 치유. 뭐 이런 것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등장하는데, 그럼 소송행위의 추안이 있죠. 추안. 소송행위의 추안은 뭐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추가로 보완했다. 이런 뜻이에요. 추가로 보완했을 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추안에는 다시 뭐가 있냐면, 단순 추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보정적 추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단순 추안은 뭐냐? 법에서 어떤 행위를 만들어 놓고 그 행위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효력이 없지만 이 행위하면 다시 유효로 만들어주는 건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을 하는데요. 우리 법에 몇 가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소권 회복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 규정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에 또 준용합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의 회복, 요게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단순 추안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정적 추안은 어떤 행위를 지금 미흡하게 했는데 그걸 나중에 보완하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고 뭔가를 했다가 부족해서 나중에 보완하는 거죠. 그러면 인정해줄 여지가 커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사례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 변호인 선임의 추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의 추안. 그 다음에 공소사실의 추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고소의 추안, 뭐 고소 고발의 추안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요 부분 모르는데 우리가 소송행위 추안을 그래서 좀 두 문자로 좀 기억을 하시면 단, 상, 약, 그 다음 뭐다? 보, 변, 공, 고가 있습니다. 단상약, 보변, 공고해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단순 추안은 이 두 가지 말고는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보정적 추안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인정하겠다 뜻이 아니라 논의되는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그러면 변호인 선임의 추안은 뭐였죠?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안 내고 변호인이 소송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날짜 다 지난 다음에 변호인 선임서를 내는 거죠. 그걸 변호인 선임의 추안이라고 하는데 이거 인정할지 말지 하는데 판례는 부정합니다. 인정 안 해줘요. 날짜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공소사실의 추안은 검사가 공소제기 좀 이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공소제기한 다음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건 인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고소의 추안은 뭐죠? 우리가 친고죄나 즉시고발 사건은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잖아요. 근데 고소고발의 추안은 뭐다? 고소고발이 없는 상태로 공소를 제기해요. 그리고 공소 제기 후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겁니다.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죠. 안 받아주는 거. 그래서 요 얘기들이 쭉 등장을 하는데요. 요 얘기가 자 뭐다 17번부터 쭉 해가지고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5번까지인가요? 23번까지가 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7번부터 보면은, 자, 이제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한 상소 제기 기간 내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상소권 회복 조문이에요. 조문인데, 뭐예요? 단순 추한 얘기죠? 자, 됐고. 그 다음에 18번.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상고 이유서만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즉, 뭐죠? 이거 변호인 선임의 추안이겠네요? 안 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경고한자 후에다 동그라미 칠까요?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상고이유서는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없죠. 날짜 지난 다음에 냈으니까. 그래서 변호인은 선임에 의해서 그 지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날짜 다 지난 다음에 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19번도 변호인 선임의 추안입니다.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 기간 내에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자 체크할까요? 그 기간 경과 후에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럼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됐고 그 다음에 20번부터 자 22번까지는 공소사실의 추안입니다. 공소사실 추안. 공소제기를 좀 부족하게 했다가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20번 보시면, 검사가 고소 취소된 사건을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로 기소하였다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된 경우, 공소제기에 뭐다? 하자는 치유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뭐죠?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예요. 근데 협박으로 일단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고소를 취소한 거죠. 근데 검사는 그냥 모르고 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기소했다가 좀 이상하니까 공갈미수로 바꾸죠. 공갈미수는 뭡니까? 비친고죄죠. 그러니까 비친고죄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면 우리가 협박으로 고소했지만 실제로는 공갈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협박으로 고소하면 공갈에 대한 고소입니까? 아니, 협박에 대한 고소입니까? 아니죠. 공갈에 대한 고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공갈은 비친고죄니까 고소를 취소하건 취소하지 않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검사가 좀 찜찜하니까 바꾼 거예요. 뭘로? 공갈미수로. 그럼 뭐가 됩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하자가 치유됐다. 이런 얘기예요. 됐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21번.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공소유예 판결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이제 검사가 이런 걸 어떻게 했다? 비친고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비친고죄로. 비친고죄로 바꾸면 고소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다? 공소사실의 추안이다. 하자가 뭐가 됐다? 치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될 수 있다 없다? 치유될 수가 있는 거죠. 됐고 그 다음에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낼 때 검사에 뭐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빠뜨리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공소제기한 다음에 나중에 판사한테 재판장님 하면서 가서 도장 찍고 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소사실의 추안이에요. 자, 읽어보시면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 해당한다. 원칙은 무효죠. 무효. 근데 무효인데 이게 뭐가 됐다? 자, 치유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다음 있죠. 그래서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뭐가 될 수 있다? 유효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보완해가지고 유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23번. 23번은 뭐다? 고소의 추안입니다. 고소고발의 추안인데, 자, 세무공무원의 고발. 이거 뭐예요? 즉시고발 사건이죠? 자, 근데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 사건에 공소가 제기된 후에, 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한 경우 그 공소제기 절차의 흠은 뭐다? 치유된다? 치유 안 됩니다. 친고죄나 즉시고발 사건은 처음부터 고소고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데 들어왔다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하고 25번은 뭐냐? 바로 공격방어 방법의 소멸에 의한 하자의 치유예요. 근데 공격방어 방법의 소멸에 의한 하자의 치유는 좀 알아둬야 될 게 모든 치유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치유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게 치유가 되느냐? 그러면 중대한 하자 있죠. 하자가 너무 커요. 그러면 아무리 공격방어가 없어졌다고 해도 아니면 피고인 측에서 이의제기 안 했다고 해도 뭐가 된다? 이건 치유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하자는 절대 치유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뭐냐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공소제기. 이거는 공소장 안 내고 공소장 변경 신청서 갖고 가고 이거 공소장을 대신하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은 피고인 측에서 문제제기 안 해도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 있어요. 필요적 뭐가 있다? 변호사건이 있죠.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소송입니다. 자,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소송행위 있죠? 이것도 중대한 하자예요. 그래서 피고인 측이 문제 삼지 않아도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하는데, 자, 뒤에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자가 치유 안 되니까 무조건 공소기각 판결해야 되겠죠? 공소기각 판결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아니라 진행된 부분 있잖아요. 그럼 이 진행된 부분은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변호인이 있는 상태로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러면, 자, 중대한 하자는 치유가 안 되고,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이 뭐냐? 책문권 포기에서 바로 우리 공소장 1번주의 있죠. 자, 공소장 1번주의 위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자, 1심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주장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 주장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주장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소멸해버렸죠? 그러면 치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치유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공소장 1번주에서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24번하고 25번 한번 봅시다. 그리고 공소장 부분 송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아니면 공소장 1번 공소장 부분 송달. 이것도 치유가 됩니다. 나중에 공판 절차 들어가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자, 그래서 24번을 한번 보시면은요, 형사소송법 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제1심의 공판 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무효 맞습니다. 여기까지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소심은 소송행위를 새로이 함이 없이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느냐, 그게 아니라 파기하고 이거 다시 하라인 거예요. 다시 하라. 그래서 환송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이걸 다시 진행해달라는 거죠. 변호인 없이 진행된 부분은 무효화시키고 그것만 다시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환송 아닙니다. 파기환송. 그래서 이런 식의 지문이 나오면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지죠. 파기환송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5번. 제1심이 공소장 부분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 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사실에 관해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 위법이 없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공소장 부분 송달은 뭐죠? 5일 날짜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날짜를 안 준 거예요. 그럼 피고인이 문제 제기하면 송달 다시 하고 진행을 하는데 피고인이 문제를 제기 안 하고 넘어가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송 조건, 소송행 이런 것들 봤습니다. 재미없는 파트죠. 재미없는 파트인데 이 부분 여러분들 이제 공부가 좀 등한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 부분 잘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파트 들어가는데 수사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니까 좀 속도를 내도록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알아주시고요.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사 파트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